태평양 전쟁의 모든 전투를 자세히 커버하고 있는 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3년 가을 솔로몬의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치열한 전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뉴기니에서는 마캄 라무 계곡 지대와 후원반도 동부 해안의 핀슈아펜 인근에서 전투가 한창이며 솔로몬 제도에서는 부겐빌섬 중앙부에 미군이 상륙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부터 시작되는 시리즈들에서는 시간 순서에 따라 세 전선을 동시에 조명하며 각 전선에서 1943년 11월 19일까지 전개된 전황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전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며 새로운 무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가장 서쪽에 위치한 마캄 라무 계곡 전선의 9월 중순 전황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43년 9월 16일) 호주군 미군 연합군은 일본군 51사단 근거지 레이를 점령했고 호주군 7사단 병력을 중심으로 마캄강과 라무강이 흐르는 계곡 지역을 따라 전진해서 북쪽 해안에 일본군 24단 근거지 마당까지 진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지 레이를 잃은 일본군 51사단은 호주군이 곧 밀고 올라올 마캄강과 라무강이 흐르는 계곡 쪽으로 퇴각하지 않고 연합군 항공대를 피해 험준한 사루와겟 산맥을 넘어 북쪽 해안으로 철수 중입니다. 참고로 동부 뉴기니를 지키는 일본군은 제18군이고 그 예하에 20, 41, 51의 3개 사단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일본 24단은 사단 주력을 동쪽 해안의 핀슈아펜으로 이동시키는 중이고 이 지도에 안 보이는 외곽을 거점으로 하는 41사단의 일부 부대도 현재 24단 관할 지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이 마캄 라무 지역에서 맨 처음 점령 목표로 삼은 곳은 레이에서 직선거리로 약 100km 떨어진 카이아핏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곧 싸우게 되는 호주군 부대는 제6 독립중대인데 이 독립중대라는 부대는 당시 특수부대 개념이 없던 호주 육군에서 2차 대전 발발 후인 1940년 말에 영국의 권유를 받아 만들어진 부대입니다. 독립중대는 소규모 기습, 사보타주, 장거리 정찰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했는데 2차 대전 때 호주군은 총 9개의 독립중대를 편성해 운용했습니다. 독립중대는 모든 부대가 호주 육군에서 자원한 병력으로 전원 구성되었고 제6 독립중대는 장교 20명에 병사 275명, 예하에 3개 소대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각 소대의 지휘는 중위가, 분대 지휘는 부사관급에서 맡았습니다. 제6 독립중대는 이미 코코다 트랙 전투와 부나고나 전투에서 싸운 경험이 있었는데 1943년 중반에 제3, 제5 독립중대와 함께 육군 7사단 직속의 세븐스 캐벌리 코만도 레지먼트로 재편성되었고 이후에는 독립중대의 정식 명칭이 코만도 스쿼드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작전 보고서나 기록물, 당시 병사들 사이 그리고 전후 문헌에서도 인디펜던트 컴퍼니, 독립중대라는 구호 명칭이 혼용되거나 더 많이 쓰였습니다. 제6 독립중대는 부나고나 전투 이후 7개월간 호주로 귀환해 훈련 중이었는데 다시 복귀 명령을 받았을 때의 지휘관은 고든 킹 대위였습니다. 호주군은 레이가 함락되기 5일 전인 9월 11일 카이아핏 상공에서의 정찰을 통해 원래 존재하던 활주로를 확인했고 제6 독립중대를 실어 나를 C-47 다코타 수송기 부대가 착륙할 카이아핏 근방의 평지도 확인했습니다. 킹 대위는 다음날인 9월 12일 제6 독립중대를 이끌고 카이아핏 점령을 준비하라는 사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카이아핏에 진출할 제6 독립중대는 상당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독립중대는 3개의 전투소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소대는 또한 3개의 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대는 2개의 소분대로 또 나뉘어지는데 모든 소분대는 브렌 경기관총을 한정씩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브렌 경기관총은 3인 1조로 사수 1명에 부사수 2명이 함께 운용했고 부사수 2명은 각각 자기 소총과 30발들이 브렌 탄창들을 휴대하고 운반했습니다. 또한 각 소분대에는 저격수와 소총 수류탄 사수가 각각 1명씩 배치되었고 소분대의 나머지 병사들은 오행 기관단총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각 소대는 2인치 51mm 박격포 분대를 하나씩 운용했습니다. 1943년 9월 14일, 15일, 16일에 걸쳐서 제6 독립중대는 동부 뉴기니 남단 포트 모레스비에 집결해 투입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점령된 다음 날인 9월 17일 오전 8시 제6 독립중대 병사들은
13기의 C-47 수송기에 몸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비행에는 큰 지장은 없었고 이륙 2시간 15분 후인 9월 17일 오전 10시 15분 제6 독립중대는 카이아핏 동쪽 약 15km 정도에 위치한 르론강 인근의 평지에 착륙했습니다. 카이아핏 인근에 착륙한 제6 독립중대장 킹 대위는 바로 주변 지역으로 정찰병을 보내 존 초크 대위가 지휘하던 파푸아 대대의 B중대와 접촉했습니다. 부대가 착륙한 지 6시간이 지난 9월 17일 오후 4시 30분 항공기 한 기가 다가와 제6 독립중대의 지령문 하나를 투하했는데 거기에는 호주군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마캄 계곡 지역에는 일본군이 거의 없다는 정찰 결과와 소수의 일본군이 레이에서 탈출해 카이아핏 쪽으로 갈 수도 있으나 사기가 매우 낮은 것 같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베이시 소장은 제6 독립중대에 최대한 빨리 카이아핏을 점령해서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1km 길이의 활주로를 만들고 정찰을 통해 주변의 일본군을 격파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인 9월 18일 베이시 소장이 직접 제6 독립중대 지역으로 날아와 카이아핏을 최대한 빨리 점령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7사단 21여단 병력이 최대한 빨리 제6 독립중대와 교대할 것이라고 전달합니다. 제6 독립중대는 이날 나드잡에서 카이아핏으로 가는 길에 있는 상간을 점령하고 카이아핏으로 진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호주군은 원주민들로부터 며칠 전 카이아핏에 일본군이 들어왔다는 첩보를 입수했지만 자세한 상황은 실제로 가봐야만이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약 85명의 호주군 선발대는 18일 오후 상간을 떠나 카이아핏으로 출발했습니다. 원래 보병단이라는 건 보통 일본군 사단에 배속되어 있는 3개 보병연대를 통틀어서 일컫는 말인데요. 그 보병단의 지휘관이 보병단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단장 바로 밑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건데요. 나카이 시대는 24단의 보병연대 중 하나인 보병 제78연대를 기관으로 하고 거기에 야포병 제26연대 1대대가 추가된 정도의 전력이었습니다. 나카이 시대에는 78연대 보병 중대 중에서 4개가 빠졌지만 포병대와 보급 수송을 맡은 사단 치중병부대, 통신대 등이 따로 배속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카이아핏에서 마당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낸 것인데요. 이곳이 호주군이 노리는 카이아핏, 그리고 카이아핏 아래쪽에 제6 독립중대가 점령한 상간이 있습니다. 지도 맨 끝 북쪽에는 일본군 24단의 본거지인 마당이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나카이 지대 사령부는 강행군 끝에 1143년 9월 18일 남동쪽으로 뻗은 좁은 길이 2갈래로 갈라지는 이 정도 위치까지 진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6 독립중대가 카이아핏 근방에 내린 다음 날이었고 호주군과의 거리는 약 40km 정도로 추정됩니다. 당시 나카이 시대에는 같은 24단 소속인 보병 제80연대의 1개 중대가 수색대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 부대에서 남쪽 정황에 대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색대에서 9월 17일 카이아핏에 1개 소대 병력을 보냈는데 100명이 넘는 호주군과 교전이 벌어졌고 이 소대는 퇴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호주군은 제6 독립중대가 아니라 이미 이 근처에 있던 파푸아 대대 병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 독립중대가 상간을 점령한 9월 18일 나카이 시대의 선견대였던 78년대 3대대가 카이아핏 부근에 들어왔습니다. 이 선견대는 요네쿠라 츠네오 소저가 지휘했는데 연일 이어지는 강행군으로 낙오자가 많이 생겨 따라온 병사가 100여 명 정도였고 겨우 도착한 병사들도 피로도가 극심했다고 합니다. 나카이 시대도 호주군처럼 카이아핏 점령이 절실했던 만큼 호주군이 방비를 제대로 갖추기 전에 공격하기로 결심하고 도착 당일만 쉬고 다음 날인 19일 새벽을 기해 카이아핏을 점령하기로 결정합니다. 제6 독립중대와 멀지 않은 곳에 일본군 부대가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호주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불가피하게 보였습니다. (1943년 9월 19일이) 밝았습니다. 제6 독립중대장 킹 대위는 오전 8시 30분을 기해 카이아핏으로 전진을 시작하고 도중에 만날지도 모르는 일본군을 격파한 후 19일 오후에 카이아핏을 점령할 것을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킹 대위는 파푸아 대대 병력에게 뒤에 남아 후방과 연락을 취하고
9월 20일에 보급품과 탄약을 카이아핏으로 운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8일 오후에 약 85명의 호주군 선발대가 카이아핏으로 떠났는데 이 부대는 19일 오후에 본대와 카이아핏 외곽에서 합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제6독립중대 본대와 카이아핏 사이의 거리가 약 16km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대는 쿠나이 그레스가 가득 찬 평지였지만 기온이 높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 대위는 오후에 카이아핏을 점령하길 원했지만 전진 속도가 느려져 카이아핏까지 약 1km가 남았을 때 이미 오후 2시 45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6독립중대가 부근의 마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무렵 킹 대위는 무전기로 후방과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당시 호주군이 쓰던 육군 208번 와이어리스 셋인데요. 호주군은 후방의 상간에 이 무전기로 교신을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후방과 정확한 교신이 가능해야 사태가 불리해지면 21여단 병력을 빨리 불러 올릴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무전기가 말을 듣지 않아 후방에서 상황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6독립중대 본대는 아직 선발대와 합류하지 못했는데 킹 대위가 통신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전방에서 총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킹 대위는 선발대가 일본군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9월 19일 오후 3시 15분 제6독립중대는 카이아핏에서 약 1km 떨어진 습지대 경계 부근에서 정렬을 마쳤습니다. 킹 대위는 9월 19일 당일에 카이아핏을 점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공격 전에 정찰병을 카이아핏 쪽으로 보내야 하지만 이미 늦은 오후로 접어들어 시간도 충분치 않았고 정찰병이 발각되면 기습 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에 정찰은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지도는 카이아핏 지역을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호주군이 남쪽에서 들어오고 있고 마을 3개가 빌리지 1, 2, 3라는 이름으로 남쪽에서 북쪽까지 있습니다. 오후 3시 50분 호주군 본대가 길을 따라 첫 번째 마을에서 135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숨겨진 일본군 진지에서 총탄이 날아왔습니다. 호주군은 물러서지 않고 첫 번째 마을로 진입해서 이를 점령한 후 수류탄을 던지고 착검 돌격을 하면서 첫 번째 마을 뒤편의 일본군 진지를 파괴했습니다. 일본군과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진 가운데 결국 일본군은 30명이 전사하고 카이아핏을 버린 채 북서쪽으로 퇴각했습니다. 9월 19일 첫 번째 전투에서 제6독립중대는 2명이 전사하고 7명이 부상당했는데 고든 킹 중대장 자신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9월 19일 오후 5시가 되자 호주군은 진지를 구축하고 방어 태세를 정비했습니다. 저녁 때가 되자 남쪽의 상간에서 파푸아 대대의 장교 1명이 도착했는데 제6독립중대로부터 무전이 도착하지 않자 상황 파악을 위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킹 대위는 베이시 사단장 수신으로 상황 설명을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19일 오후 7시 30분 북쪽에서 원주민 1명이 카이아핏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원주민은 종이를 한 장 흔들고 있었는데 호주군이 원주민을 체포하고 종이를 압수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일본어로 카이아핏에 아군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있다면 몇 명이고 어느 부대인가?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호주군 기록에 따르면 이 내용을 번역하는 사이 원주민이 달아나려고 시도했고 곧 호주군 사격에 그 원주민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문건은 암호명으로 서명되어 있었는데 일본군도 카이아핏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아핏을 점령할 임무를 맡은 제6독립중대 지휘관 고든 킹 대위와 중대 병력들은 카이아핏에서 하루 정도 거리에 있는 르론강 인근 평지에 수송기로 투입돼서 카이아핏으로 가는 루트상에 있는 상간을 통해 접근했습니다. 이때 일본군 나카이 지대도 카이아핏을 향해 남진하고 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온 호주군보다 훨씬 더 먼 곳에서 도보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황상 카이아핏은 호주군이 먼저 도착해 점령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군보다 카이아핏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나카이 지대 본대와는 별개로 일본군 선발대가 무리한 급속 행군으로 호주군과 비슷한 시점에 카이아핏 근방에 다다랐는데 그 부대가 바로 요네쿠라 츠네오 소좌가 지휘하는 24단 78년대 3대대를 기관으로 하는 선발대 병력이었습니다. 카이아핏 전투 그리고 요네쿠라 선발대와 관련된 일본군의 기록은 매우 단편적인데요.
일단 요네쿠라 부대가 무리한 행군으로 낙오자가 많이 생기는 등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자세한 기록을 남길 형편이 아니었던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상황을 서술한 일본군 기록에는 요네쿠라 부대 이외에 선발대가 더 있었는데 모리사다 히데유키 대위의 24단 80연대 5중대를 기관으로 하는 부대였습니다. 그리고 9월 17일 카이아핏에서의 전투는 일본 기록에는 모리사다 부대의 전투로 적혀있지만 호주군 기록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최대한 자료를 교차 검증해서 상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독립중대가 상간을 점령한 9월 18일 강행군으로 병력이 100여 명밖에 안 남은 요네쿠라 부대가 모리사다와 합류했고 총 병력은 150명에 못 미쳤다고 일본군 기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은 연합군 항공기를 피해 숨어있다가 18일 밤에 카이아핏으로 들어왔고 19일 늦은 오후의 전투에서 호주군의 공격에 못 이겨 일단 카이아핏 외곽으로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1943년 9월 19일의) 전투에서 호주군은 카이아핏 빌리지 1 근처를 장악했습니다. 호주군은 해가 지자 더 이상 진출을 하지 않고 방어태세를 갖춘 후 밤을 보냈습니다. 이제 날이 바뀌어 9월 20일이 되었고 이 시점에서 킹 대위는 카이아핏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킹 대위는 이제 카이아핏에서 조직적인 일본군의 저항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킹 대위는 1개 소대에 오전 6시 15분 본진을 떠나 나머지 마을 2개와 북쪽의 미션힐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활주로를 점검한 다음에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소대는 왓슨 중위가 지휘하는 C소대였습니다. 하지만 왓슨 소대가 출발하기 직전인 오전 6시 12분에서 13분에 호주군이 머물렀던 지역의 서쪽으로부터 일본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기록한 제6독립중대 기록에는 엄청난 총성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지만 일본군의 공격 의지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는 크게 지르고 있지만 호주군 진지를 위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요네쿠라와 모리사다 부대인 것이 분명한 이 부대는 일본군 기록대로라면 강행군에서 회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식량도 충분할 리가 절대 없어서 밤새 몰래 이동하고 명령대로 새벽에 공격을 했지만 기력이 없어서 제대로 돌격을 못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호주군은 즉각 반격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가져온 탄약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군 공격이 시작된 지 약 15분 후 왓슨의 C소대가 일본군을 공격해 3번 마을 근처로 몰아냈으나 이미 마을을 장악한 일본군으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공격이 중단되었습니다. C소대에서는 한 명의 분대장을 포함해 몇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왓슨의 C소대가 3번 마을 서쪽에서 대치하고 있는 동안 킹 대위는 블레인이 대위가 지휘하는 A소대를 2번 마을 쪽으로 우회시킵니다. 여기서 소대 지휘관이 캡틴, 대위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호주군 독립중대가 특수부대였고 정글전, 기습작전, 첩보활동 등 복잡한 임무가 많아서 작은 단위에도 숙련된 지휘관을 배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킹 대위는 2개 소대에 전진을 명령했지만 탄약이 모자라서 결국 전진을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킹 대위는 빌딩 중위가 이끄는 B소대에는 본진을 지키고 부상병 후송을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15분이 더 지난 오전 6시 45분경 블레이니의 A소대는 2번 마을을 공격해 돌파하고 활주로를 건너 다시 2개 부대로 분리돼서 1개 분대는 미션힐 고지로 전진했고 2개 분대는 미션힐 고지 아래쪽을 통과하면서 일본군을 계속 쫓았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20일 새벽 요네쿠라 부대가 오전 5시 반에 공격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는데 일본군 기록은 항상 도쿄 시간이고 동부 뉴기니 현지는 1시간 더 빨라서 6시 반입니다. 또한 일본군 기록에는 호주군의 화력이 맹렬하고 압도적이었다고 나와 있고 호주군과 근접전을 치르면서 손해, 즉 사상자가 속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전투 개시 1시간이 채 안 된 오전 7시가 되기 전에 이미 일본군 측의 전사자는 100여 명에 달했으며 달아나는 병사들도 한계에 다다른 듯한 징후를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20일 오전 7시 후방에 있던 중대본부는 가용 탄약을 모두 모아서 왓슨의 C소대에 탄약을 보급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보급된 탄약의 양이
불쌍할 정도로 적은 양이었다고 했지만 C소대가 일본군을 향해 착검 돌격을 실시할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충분했다고 합니다. C소대 발더스톤 중위의 분대는 65m 정도의 개활지를 돌파해서 일본군 기관총 진지 3개를 수류탄으로 폭파시켰습니다. 나머지 일본군은 병력이 적지 않았으나 금세 포기하고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A소대 1개 분대가 미션힐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A소대의 나머지 2개 분대는 고지 아래쪽에서 계속 일본군을 추격했는데 이 중 1개 분대를 이끌던 헬리온 중위가 사격을 가하던 일본군 기관총 팀을 제거하려다 총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호주군 병사들이 이곳의 일본군을 결국 격파했고 일본군은 12명의 전사자를 낸 채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이 시점에 일본군의 조직적인 저항이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생존한 나머지 일본군은 북쪽으로 도주하기 시작했고 9월 20일 오전 10시가 되면 전사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일본군은 카이아핏에서 전부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1m 40에서 50cm에 이르는 쿠나이 그레스를 뚫고 공격하면서 부대 간 연락이 불가능해 혼전, 난투가 벌어졌으며 일본군이 교후의 고지라고 불렀던 미션 힐이 점령당하고 퇴각하던 일본군의 좌측과 후방이 노출되면서 호주군의 집중 공격을 받아 부대가 붕괴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이후 대대장 이하 소식 불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78년대 3대대로 구성되어 있는 요네쿠라 소자의 선견대를 말하는 것이 확실하고 그야말로 요네쿠라 선견대 부대 전체가 20일 아침에 공격에서 붕괴되고 만 것입니다. 나카이지대 본부에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모리사다 대위의 정찰대였는데요. 이 정찰대에서는 지휘관 모리사다 대위가 부상을 입은 채 생존했고 이외에도 약간의 생존자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모리사다 정찰대에서 20일 아침 전투에 관한 보고를 할 때 요네쿠라 대대는 그 지휘체계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카이아핏 전체를 호주군이 완전히 장악한 가운데 오전 11시 30분 후방에서 탄약을 등에 진 원주민 짐꾼들이 도착했고 파푸아 중대 2개 분대가 도착해 제6독립중대를 보강했습니다. 제6독립중대장 킹 대위는 후방에서 추진해온 무전기를 통해 7사단장 베이시 소장에게 카이아핏 점령과 일본군 격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시 반경에 미군 장교 한 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카이아핏 활주로에 착륙해서 다음 날인 21일 오전 11시까지 활주로를 C-47 수송기가 착륙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합니다. 이후 제6독립중대는 전선에 널린 일본군 시신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총 214구의 일본군 시신을 발견했다고 호주군 기록은 전합니다.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이틀 전인 9월 18일 오후를 기준으로 요네쿠라 모리사다 부대 병력이 150명이 채 안 되었는데요. 호주군이 214구의 일본군 시신을 발견했다는 것은 요네쿠라 대대에서 나고병들이 18일 오후에서 19일 밤까지 차례로 도착해서 곧바로 전투에 투입된 것이 아닌가 짐작됩니다. 일본군 전사자 중에는 최소 10명의 장교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호주군이 노획한 일본군 무기에는 19정의 각종 기관총과 150정의 소총 그리고 12자루의 일본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6독립중대에서는 14명이 전사했고 2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호주군 제6독립중대는 카이아핏을 점령하고 일본군의 공격을 격퇴해서 훌륭하게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사진은 카이아핏 전투 직후에 촬영된 것인데 마을의 모습과 나무 아래 일본군 전사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사진은 카이아핏 전투에서 승리한 호주군 제6독립중대 병사들이 노획한 일장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깃발은 영어로는 Good Luck Flag, 일본어로는 요세가키 히노마루라고 하는 건데 전장으로 떠나는 병사들에게 가족, 친지, 지인들이 자기 이름과 격려 문구 등을 적어서 주는 선물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건데 상단에 무운장구라고 쓰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이아핏 전투에서 일본군은 응원을 가득 담은 굿럭 플렉을 가졌지만 그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연합군은 카이아핏을 점령함으로써 마당으로 이어지는 마캄 라무 계곡 전선에서 중요한 전개를 마련했습니다.
제6 독립중대의 승리는 호주군만큼이나 미군도 크게 반겼는데요. 당시 제5 공군 및 남서태평양 연합군 항공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캐니 중장은 제6 독립중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병사들이 원하는 물품이라면 무엇이든 수송기 한 대에 가득 실어 보내주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카야핏에는 제6 독립중대를 위해 코카콜라, 초콜릿 등 간식류, 담배와 읽을 책 등이 수송기에 가득 실려 도착했습니다. 연합군이 승리를 축하하는 사이 패배 소식을 들은 나카이 지대 본대에서는 카야핏을 다시 공격해서 탈환할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전투에서 그 자신도 부상을 입은 모리사다 대위의 보고를 검토한 결과 카야핏을 탈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카이 지대는 이제 카야핏에서 물러난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야핏을 점령함으로써 호주군은 나드잡 일대를 확실히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전투가 끝난 것은 1943년 9월 20일이었는데 호주군은 21일 아침부터 원주민들과 함께 카야핏 활주로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도는 9월 20일 전투와 호주군이 카야핏을 장악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지도에서 이쯤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활주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9월 20일 밤과 21일에 걸쳐 일본군 패잔병을 5명에서 6명 정도 사살했고 정찰대도 격퇴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월 21일 오전 9시 호주군 제6 독립중대를 지휘하는 고든킹 대위는 후방의 7사단 본부로부터 가능하면 21일 당일 7사단 예하의 21여단 병력의 일부를 카야핏에 착륙시킬 계획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호주군 7사단에는 18, 21, 25의 3개 여단이 배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여단에는 14, 16, 27대대가 있었는데 카야핏에는 그중 하나인 16대대가 먼저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호주군과 원주민들은 쉬지 않고 활주로 정비 작업을 진행했고 오후 3시 30분에는 나드잡에서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카야핏 활주로에 착륙해 부상병들을 다시 태우고 나드잡으로 후송했고 이후 다시 날아와 탄약과 식량을 카야핏에 보급했습니다. 당일 오후 6시까지 16대대 1개 중대가 6기의 수송기에 실려 카야핏에 도착했고 21여단장 아이반 도어티 준장도 카야핏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베이시 7사단장도 소형 항공기에 몸을 싣고 카야핏에 직접 와서 카야핏 전투에서 부상당한 킹 대위를 후방으로 이송시켜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인 22일은 날씨가 쾌청해서 수송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16대대의 나머지 병력과 여단 본부 그리고 일부 미군 공병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제 호주군은 카야핏의 병력 보강을 마치고 다시 북쪽을 향해 작전을 펼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도어티 여단장은 후방으로부터 카야핏에 급히 도착한 장교로부터 24단 78년대 병력을 주축으로 구성된 일본군 본대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병력은 약 3,500명 정도로 추산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이 부대가 바로 일본군 24단의 나카이 마스타로 소장이 지휘하는 나카이 지대였고 호주군은 드디어 앞으로 전투를 치르게 될 일본군 부대의 정체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진은 당시 미군이 카야핏에 수송기를 이용해 불도저를 운반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운반된 불도저를 연합군은 카야핏 활주로 정비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원주민들이 쿠나이 그레스를 자르는 모습이 보이고 사진 왼쪽에는 미군 공병대원이 운반된 불도저를 운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활주로에 C-47 다코타 수송기가 착륙해 21여단 16대대 병력을 카야핏으로 수송했습니다. 이 사진도 당시 카야핏에 호주군 병력이 수송기로 도착하는 모습인데 사진 설명에는 21여단 여단 본부가 쓸 보급 물자를 내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사진에는 중절모같이 생긴 호주군 군모 슬라우치 햇을 쓴 호주군 모습과 군용 정모를 쓰고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이 보이는 원주민 병사의 모습 그리고 수송기에서 보급품 상자를 나르는 원주민 짐꾼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제 카야핏을 중심으로 하는 호주군의 지휘는 도어티 여단장이 맡게 되었는데요. 호주군의 다음 목표는 카야핏에서 직선거리로 약 70km 떨어져 있는 둠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일본군 24단 본거지 마당까지 정말 멀지 않은데요. 카야핏에서 둔푸로 가는 길은 평준한 지형이었지만 둔푸에서 마당까지는 험준한 지형이라는 것이 좀 달랐습니다.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은 9월 22일 도어티 21여단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10월 4일까지 둔푸와 인근 활주로를 점령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9월 22일은 호주군 9사단 20여 단이 후원반도 동쪽 해안의 일본군 근거지 핀슈아펜을 점령하기 위해 핀슈아펜 북쪽 스칼렛 해변에 전격 상륙 작전을 실시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연합군은 레이 점령 후 쉬지 않고 계획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주군은 21여단의 모든 병력을 카이아핏으로 이동시킬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또한 나드잡에서 마당까지의 마캄 라무 계곡이 원래 일본군 지역이어서 원주민들이 일본군에 많이 협조했지만 카야핏 점령을 기점으로 많은 수의 원주민들이 연합군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카야핏에서 호주군은 원주민 3명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손과 발이 묶여 있었고 대검으로 인한 상처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카야핏에서의 사건은 하나의 예에 불과했지만 일본군이 원주민들을 가혹하게 대한다는 사실이 이미 원주민들 사이에 알려져 있어서 원주민들이 쉽게 연합군 편으로 돌아섰다고 호주군 기록은 적고 있습니다. 원주민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부르짖는 것은 일본군 스스로 자기들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호주군의 전후 기록은 또한 적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 카야핏에서 둔푸까지를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마캄강은 북쪽에서 시작해 남쪽으로 흘러가는 반면 라무강은 북쪽 해안으로 흘러들어갑니다. 9월 23일 호주군 21여단 16대대 정찰대가 마캄강 상류 우미강을 건너 강 서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23일 오전 호주군 21여단의 나머지 2개 대대 중 하나인 27대대가 최후방 포트 모레스비에서 45기의 수송기에 몸을 싣고 카야핏에 착륙했습니다. 27대대는 카야핏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제6독립중대와 교대했지만 제6독립중대는 아직 철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정찰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호주군은 21여단의 마지막 대대인 14대대의 도착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호주군은 우미강 인근에서 소수의 일본군 병력과 산발적인 교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9월 23일 나카이 시대를 지휘하는 나카이 마스타로 소장은 나카이 시대가 소속된 24단의 상위 부대인 제18군 사령부로부터 전문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9월 22일 핀슈아펜에 호주군이 상륙했다는 소식과 함께 레이에서 철수하는 51사단이 후원반도 북쪽 해안 시오를 향해 순조롭게 철수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나카이 시대는 라무 계곡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연합군을 격파하라는 명령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이때 일본군은 핀슈아펜 지역의 중요성을 두고 마당의 24단 주력을 북쪽 해안을 통해 핀슈아펜 지역으로 남진시키고 있었고 마캄 라무 계곡을 통해 마당으로 통하는 평야지대의 수비는 24단 78년대를 기간으로 편성된 나카이 시대에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마당에서 직선거리로 약 150km 서쪽에 위치한 외곽은 일본군 41사단이 1943년 2월부터 5월까지 나눠서 진주했는데 남쪽 지역의 전황이 안 좋자 일부 부대를 남쪽으로 차출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24단 주력이 동쪽으로 이동을 시작하자 그쪽 방어도 맡게 되었고 제공권을 장악한 연합군의 공격으로 보급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어 최후방의 41사단도 힘든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카이 지대는 둔푸를 중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은 9월 25일에도 경비행기를 타고 카이아핏에 도착해서 21여단장 도어티 준장을 만났는데요. 베이시 사단장은 일본군이 언제라도 다시 카이아핏을 공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도어티 여단장은 일본군이 카이아핏까지 공격할 역량이 없다고 정확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지 베이시 7사단장은 7사단의 또 다른 여단인 25여단을 21여단과 함께 카이아핏에 투입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인 25일 21여단의 마지막 대대인 14대대가 나드잡에서 수송기에 몸을 싣고 카이아핏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카이아핏에 도착한 21여단 14대대 병력을 촬영한 것이고 이 사진은 베이시 7사단장과 도어티 21여단장이 카이아핏에서 작전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때 내륙 깊숙한 곳에서 활동 중이던 호주군 제7독립중대는 둔푸가 일본군에 점령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정찰대는 둔푸와 우미강 사이에 여러 곳을 살펴보았지만 일본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9월 27일부터 카야핏에 25여단 병력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고, 베이시 소장은 21여단에 둔푸 방향으로 전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까지 25여단의 3개 대대가 전부 카야핏에 도착했습니다. 호주군 21여단은 전진을 계속해 9월 30일경에 마라와사를 점령했습니다. 1943년 10월 1일 호주군 7사단장 베이시 소장은 마캄 라무 계곡 지역에서 일본군이 전부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둔푸까지 길이 호주군에게 훤히 뚫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조금 더 전진하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구삽 강이 있고, 이 강이 북쪽으로 흐르는 라무 강과 만나는데 10월 1일에 21여단 병력이 이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케네스 이더 준장의 25여단 병력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호주군은 제6독립중대가 카야핏을 점령한 지 열흘 만에 21여단과 25여단의 2개 여단 병력을 항공기로 전부 수송해 마캄 라무 계곡 지역을 거침없이 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서쪽 동부 뉴기니에서의 전투 경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동쪽의 솔로몬 제도에서는 미군이 주로 지상군으로 전투를 진행하고 있고, 솔로몬의 서쪽의 동부 뉴기니에서는 미군과 호주군이 함께 전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합군이 동부 뉴기니에서 후방 기지로 쓰고 있는 곳들은 전부 1942년 중반부터 일본군과의 전투를 통해 점령한 지역들인데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자 일본군은 이제 동부 뉴기니에서 내륙을 전부 잃고 사실상 북쪽 해안 지역에 몰릴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동부 뉴기니의 북쪽 해안까지 전부 점령된다면 캐롤라인 제도, 팔라우, 그리고 필리핀까지 가는 길이 전부 뚫리게 됩니다. 호주군 7사단이 카야핏을 점령하고 이제 라무 계곡 지역으로 접어들어 라무강과 구삽강이 교차하는 지점까지 전진했습니다. 일본군 24단 나카이 지대는 둔푸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3년 10월 2일 호주군 9사단 20여단 병력이 핀슈아펜 북쪽에 상륙합니다. 호주군은 이렇게 레이 점령 후 마당을 향하는 서쪽 지역은 7사단이, 핀슈아펜을 향하는 동쪽 지역은 9사단이 맡아서 작전 지역을 나눴는데요. 9월 중순 호주군이 레이를 점령할 때의 상황을 보시면 7사단이 서쪽에서 9사단은 동쪽에서 레이에 접근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9사단 진격이 빨랐으나 분부강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7사단 병력이 레이에 가장 먼저 들어가 점령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호주 육군 9사단은 호주 해외 원정군인 세컨드 AIF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부대였는데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호주 본토 수비를 위해 남태평양으로 돌아오기 전에 이미 북아프리카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워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당시 영국 제8군 사령관 버나드 몽고메리 대장은 용맹한 호주 9사단이 없었다면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를 연합군이 못 이겼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연합군 내에서 이미 명성이 높았던 9사단에 비해 7사단은 사실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건 7사단이 못 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중동의 이라크 지역에는 이라크 왕국이 있었는데 이라크 민족주의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당시 정부를 전복시키고 실권을 잡았습니다. 이라크는 1차 대전 이후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고 이라크 왕국 시절에도 영국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는데요. 이라크 민족주의 세력은 이런 영국에 대해 적대감을 가졌고 이미 유럽 전선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이라크는 북아프리카 전선과도 가까워서 영국은 이라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고 결국 영국이 병력을 파견해 1941년 5월 영국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다시 이라크를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요. 당시 이라크 서쪽에 시리아와 레바논을 독일 괴뢰국인 비시 프랑스가 통치 중이었고 영국 이라크 전쟁 당시 독일 항공기가 시리아의 비행장을 통해 영국군을 공습하도록 도와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영국은 이라크에 주둔 중이던 병력으로 시리아와 레바논도 장악했습니다. 이 시리아 레바논 작전에서 영국 편에서 싸웠던 호주군이 바로 7사단이었습니다. 호주 7사단은 여기서 용맹히 싸워서 제 몫을 다했지만 영국 이라크 전쟁과 시리아 레바논 작전이 워낙 2차 대전사에서 알려져 있지 않아서 호주 7사단은 더 사일런트 세븐스, 즉 침묵의 7사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7사단으로서는 열심히 안 싸운 것도 아니어서 좀 억울한 면도 있는 건데요. 레이 전투에 이어 마캄, 라무 계곡 전투를 어떻게 잘 수행하느냐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컨드 AIF의 다른 사단 중 하나인 6사단은 코코다 트랙, 부나고나 전투와 살라마와 지역 전투를 거쳐 현재 휴식 중이고, 마지막 8사단은 일본군이 싱가포르를 점령할 때 사단 전체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가장 먼저 카야핏에 공수된 7사단 21여단은 이미 구삽강과 라무강이 합치는 지점까지 북상했습니다. 이 사진은 21여단 27대대가 라무 계곡 지역을 따라 전진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저 멀리 산지가 보이고 호주군이 전진하는 지역은 평야지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호주군은 정찰대로부터 이 지역의 2개 마을이 이미 적어도 9월 28일부터 비어 있었고 일본군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하지만 21여단에 앞서 움직이던 호주군 제7독립중대는 이 지역 인근에서 소수의 일본군과 산발적인 교전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RD 와츠라는 이름을 가진 제7독립중대 소대장이 전장에서 일본도를 노획해 일본군 병사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월 2일과 3일 호주군은 25여단이 인근 지역으로 전진하기를 기다리면서 정찰 활동에 몰두했습니다. 일부 호주군 병사들은 구삽강과 라무강에서 수영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1943년 10월 4일 7사단 21여단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4일 오후 2시 호주군 선발대가 완푼이라는 마을에 진입했습니다. 역시 일본군은 없었고 마을은 버려진 후였습니다. 호주군은 10월 4일 오후까지 순조롭게 전진을 계속했지만 날은 더웠고 보급상의 착오로 물이 전부 떨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주군은 근처에서 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면 호주군이 점령한 완푼에서 조금 올라가면 코람, 거기서 조금만 서쪽으로 가면 목적지인 둔푸가 나오는데요. 전진할수록 이제 일본군과 조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했고 호주군은 조심하면서 식수를 근처에서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 지도는 둔푸에 인접한 동쪽 지역을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이곳이 호주군 21여단 14대대가 장악한 완푼인데 호주군이 물을 찾아 서쪽으로 전진하면서 전방에 바나나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농장 근처에 마실 물이 있으리라 생각한 호주군 중대가 계속 다가갔는데 농장에서 약 120m 정도까지 접근했을 때 갑자기 농장 쪽에서 기관총과 소총 탄환이 쏟아졌고 14대대 랠프 호너 대대장이 허벅지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호너 대대장은 약 200m를 기어서 돌아와 풀숲에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후 4시 반 호너 대대장과 부상을 입은 또 한 명의 병사를 호주군이 발견했고 무전기를 통해 호너 대대장은 2개 중대로 바나나 농장을 공격할 것과 후방에서 차량을 통해 식수를 전방으로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일본군은 계속 호주군 쪽에 사격을 가했습니다. 오후 5시를 넘어가면서 나머지 14대대 병력이 바나나 농장의 일본군에 맹공을 가했습니다. 호너 대대장은 부상을 입은 와중에도 무전기를 통해 대대를 지휘했고 오후 6시가 넘어 호주군은 결국 바나나 농장의 일본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7사단 21여단 14대대는 이 전투에서 7명이 부상당한 반면 일본군 26명을 사살하고 1명의 포로를 잡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1여단 14대대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을 무렵 21여단 16대대는 둔푸를 향해 전진을 계속했습니다. 16대대는 10월 4일 오전 8시 15분에 출발해 일본군과 전투 없이 계속 행군합니다. 오후 5시가 되었을 무렵 16대대는 둔푸에 무혈 입성했습니다. 둔푸에서 호주군은 일본군이 급히 버리고 간 식량과 탄약 등을 노획했습니다. 라무강 인근에서 호주군은 원주민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나카이 지대가 사기가 매우 낮고 병사들의 건강 상태도 안 좋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일본군은 식량이 모자라 이미 제한 배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둔푸가 위치한 라무강 인근 계곡은
식량을 현지 조달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24단 근거지였던 마당에서 남쪽의 보가짐까지는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정비되어 있었고 상대적으로 마당과 가까워질수록 보급도 더 쉬워질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전력이 호주군보다 뒤지는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내륙 깊숙한 평야지대에서 붙으면 일본군은 승산이 거의 없었고 전선을 뒤로 물려 보가짐으로 이어지는 산지에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면 후방에 마당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수비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것이라는 것이 일본군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이같이 결정한 것은 호주군의 둔푸 점령 하루나 이틀 전이었습니다. 7사단장 조지 베이시 소장이 21여단장에게 10월 4일까지 둔푸를 점령해야 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호주군은 사단장의 계획에 맞춰 둔푸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호주군 제6독립중대가 카이아핏을 신속 점령해서 일본군의 계획을 혼란에 빠뜨린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가짐에서 약 10여 킬로미터 정도 어느 정도 넓은 길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건 일본군 24단이 피니스테르 산맥을 뚫고 라무 계곡 지대까지 도로를 개통해서 레이까지 보급선이 이어지게 하려다 포기한 흔적이었습니다. 레이까지 바다로 수송을 하는 건 연합군의 제공권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완성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일본군은 이제 이 루트를 통해 호주군이 마당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수비전을 펼치게 됩니다.